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그 관리회계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관련해서 쭉 내용을 진행할 거예요. 네. 우리 이제 회계를 이제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쭉 보시면, 크게 보면 우리 회계를 나누는 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회계 종류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좀 많은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무회계와 이제 관리회계. 두 가지 영역으로 일단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이제 보시고, 재무회계가 어떤 거냐면, 목적이 뭐냐면, 요거가 되겠어요. 외부에 뭔가 우리 회사 실적을 이제 공개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재무회계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공표 목적.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전자원 시스템에 이제 올리는 거죠. 네, 올리는 거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계다. 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외부 공표 목적이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실적을 오픈하는 거죠. 누군가한테 우리 회사 실적이 이렇다라고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재무제표의 그 작성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네, 회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그죠? 회사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쭉 만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제3자가 봤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솔직히 어떤 기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정보가 신뢰성 있는 정보가 하더라도, 그냥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으면, 다른 회사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을 테니까 어때? 서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비교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외부에 이런 숫자를 이제 공개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는 뭐 회계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회계 기준이 존재해서 이제 두 가지죠. 상장사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 IFRS, 비상장사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요 툴에 맞춰서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툴을 틀리면 이제 혼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 공표 목적은 법규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 지키면 이제 혼나게 되는 거고, 거기 나오는 대표적인 보고서가 뭐가 되는 거죠? 이 재무제표가 되겠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에 이제 공표하는 목적이니까 법규나 규정, 회계 기준이 존재하고, 네. 그래서 근데 숫자들은 다 언제 숫자예요? 숫자들은 다 과거 숫자가 나오는 거죠. 네, 과거 숫자를 공시하는 거니까 과거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회사가 감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외감 대상이 아닌 회사들은 외부 공표할 필요 없으니까 없는 건가? 재무회계가 그렇진 않고, 그런 회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무서에 우리 회사에 세전이익이 얼마나 나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세법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세법에 맞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그것도 역시 세법도 기준이 되겠죠? 그 기준에 맞춰서 실적을 내고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회계가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회계. 그래서 재무회계는 우리가 이제 뭘 배우는 거냐? 결국에는 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회계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회계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라는 게 이제 재무회계인 반면에, 관리회계는 목적이 뭐냐면 외부에 뭔가 숫자를 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부 관리 목적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관리 목적인데 주된 내용은 여기 좀 예시가 좀 주어져 있네요. 뭐 가격을 결정한다던가, 그 다음에 원가를 어떻게 줄일까, 또 전략 수입이라던가 사업 타당성이라던가, 성과 평가를 위한 어떠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계를 관리회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결과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회계다. 결정을 하기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다. 그리고 내부관리 목적이다 보니까 숫자가 외부로는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특별한 기준 같은 게 강제성이 존재하지가 않게 되겠죠. 이 영역에서는.
그죠? 네, 그래서 관리에게는 네, 특별한 뭐 법칙이 존재하진 않는다. 네, 그리고 주요 토픽이 뭐냐면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숫자도 다 과거보다는 어디? 미래에 있을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미래에 있을 거를 결정하는 회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토픽들이 많은 부분이 미래에 있을 일을 결정하는 토픽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이런 차이점이 좀 존재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한 회계로 보이세요? 네, 어떤 게 더 중요한 회계입니까? 네, 네, 관리회계 아니겠어요? 그죠? 관리회계가 중요하죠. 어떤 거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제 흥망이 결정이 되는데, 그죠? 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의사결정 하는 이야기가 그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원래 그 회계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처음에 뭐부터 하셔요? 근데 원래 처음에 들어가면 이거 하시잖아요, 그죠? 주로 이거 하시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쪽 넘어가고, 회계팀이 아니면 애초에 이거 잘 안 하다가 그래도 마침에 임원급 올라가면 이거는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재무회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의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얘네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얘네들한테 정보가 잘 나와야 여기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상장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요 재무제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상장사는. 그죠? 네, 상장사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IFRS가 도입되면서 현재 회계기준이 두 개인데, 일반 기업회계과 IFRS. 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큰 차이점은 뭐냐면, 네, 예전에 일반 기업 회계기준은 약간 그 법조문식이었거든요. 법조문식. 그래서 열거식이었어요. 그래서 특성한 케이스에는 특정하게 이렇게 회계 처리해라라고 가이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수월했어요. 내가 이런 특수한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면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지리의 신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일종의 이제 예기 판례 같은 게 있거든요. 찾아보고 쓰면 되는 거야. 막 다 나와. 그래서 적용하기가 쉬웠는데, 근데 이제 현재로 오면 올수록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복잡한 상품들도 나오고 거래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복잡한 거래를 법에서, 이 기준에서 일일이 다 규명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빠져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회계 기준이 너무 이게 뭔가 불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회계 기준은 원칙만 제시해야 되겠구나 로 바뀐 거예요. 큰 틀에서의 원칙만 딱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지금 나온 게 이제 IFRS다. 그래서 IFRS는 원칙만 제시되어 있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누가 다 결정해야 되느냐? 회사가 결정을 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네,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서 만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잘못되면 너네가 책임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나중 돼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는. 결정하는 순간에 제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모르잖아. 그죠? 하지만 뒷단에가 잘못됐어. 그 네가 판단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예전에 일반 기업 기준은 명확히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거 따라 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다 회사가 입증을 해야 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장사들은 아무래도 상장사보다 인력 파워가, 맨파워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IFRS 적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 방식의 일반 기업 기준이 계속 사용되는 거고, 하지만 상장사는 이제 IFRS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맨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예전처럼 뭐 감사인이 도와주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럴 경우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상장사와 감사인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거. 해오세요, 일단. 해오시면 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식이.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 뭐 특히 이제 지정감사 이러면 회사는 막 자기 나름대로 해갖고 감사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가서 뭐 이상한데 하면서 의견 편향 되게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감사인이 뭐 다 해서 뭐 해주겠지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쪽 영역이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요 관리회계 영역이 제일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관리회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리회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A안과 B안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한테 베스트일지를 결정해주는 회계에는 이제 관리회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A안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였을 텐데 내가 잘못돼서 B안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B안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엉망진창이 됐겠죠. 재무회계는 뭐 하면 돼? 그냥 엉망진창인 대로 여기다가 숫자를 잘 만들면 끝나는 회계다 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의 속성어로 보면 여기는 이제 신뢰성 있는 거 그대로 잘 요걸 맞춰서 만들면 되는 거고, 여기는 잘 의사결정 할 수 있게끔, 베스트 의사결정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관리회계의 범위는 훨씬 더 범위가 넓다. 예, 뭐 제약이 없다는 거죠. 다 관리회계다. 의사결정 관련된 회계는. 예. 그리고 일정한 뭐 가이드의 툴은 있지만 정형화된 툴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형화된 툴이 관리회계는.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쓰는 회사는 없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다 어떻게 우리 회사에 맞게 다 무엇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돼 있다는 거죠. 커스터마이징. 네, 커스터마이징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특정 기업체를 방문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항상 요구사항에서 관리회계 쪽 가면은 우리 회사에 맞는 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에 맞는 관리회계 툴을 갖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내부 자료니까. 그죠?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면 회사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회계팀에 이런 팀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료가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요? 안 넘어와. 안 넘어와요. 회계팀에서 해도 잘 안 넘어와. 예, 예, 회계팀에서 교육을 주제를 해도 잘 안 넘어와요. 예, 내부 자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자료가 오픈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직접 회사 거 관리회계 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이거 파악하는데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관리회계는 또 그게 보면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관리회계는. 관리회계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이제 미래의 수를 결정하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애들이다 이거죠. 계획 모형 여기 있다는 거죠. 계획 모형. 네.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회계의 영역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거죠. 예산을 수립하고 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등,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가격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계획 모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 모형으로. 네.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계획 모형이죠. 네. 여기 나와 있던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가 계획 모형이다. 네. 근데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실제가 결과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그걸 뭐 해야 되겠어요? 네. 계획과 실제를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나서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잘한 거야, 못한 거야? 평가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여기 통제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평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통제 모형. 여기 밑에 차이 분석하고 성과 평가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이제 크게 보면 관리회계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크게 계획 모형과 이제 여기 통제 모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눠지는 거는 뭐 관리회계 책을 보시면 뭐 이거를 이게 계획 모형이고 계획 모형에 대한 토픽으로 쭉 나와 있고 통제 모형이라는 토픽이 쭉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항상 이제 그 나중에라도 이제 토픽을 보시면서 이게 이제 계획 쪽 관련된 거, 이게 통제 쪽 관련된구나 이런 거 정도는 미리 좀 봐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2번, 3번, 4번 정도 아니구나. 2번, 4번, 5번이 이제 계획 모형이겠네. 그죠? 2번, 4번, 5번이. 그다음에 3번, 6번이
이제 평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원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예산 수립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이제 계획 쪽이고 차이 분석하고 성과 평가 지표 나오면 이제 우리가 평가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재무회계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네. 뭐 우리가 예산을 짜더라도 항상 제로 베이스도 있긴 하지만 다 어때요? 우리 실제 자료 가지고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나가는 거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네. 비교하려면 재무회계에서 실제 자료가 나와야 비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여기 서로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의 회계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원가회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원가회계. 원가회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정보 제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재무회계는 우리가 뭐 재고자산이라든가 매출원가 계산할 때 원가 계산은 필요하고요. 원가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원가 정보가 필요하게 돼서 여기 들어간다. 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근데 막상 또 우리가 그 회계 책들을 갖다 보면 관리회계라는 책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무슨 교재는 많아요? 원가 관리회계는 많아요. 네, 원가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원가 관리회계. 네, 원가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합쳐놓은 겁니다. 원가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합쳐놓은 거다. 그럼 이 원가회계만 왜 따로 나와 있는 거냐라는 거죠. 원가 그래서 오해하는 거는 뭐냐면 원가 관리회계하면 원가 관리를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원가회계와 이제 관리회계인데 그러면 왜 원가회계가 먼저 나와 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익인데 이익을 구성하는 거는 이제 수익과 비용이고 비용이 이제 원가이잖아요. 아 근데 왜 원가만 이렇게 관리하지? 막 이런 거죠. 그럼 원가가 더 중요한 건가? 수익과 원가 중에는? 그렇진 않겠죠.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해요? 매출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출이 더 중요한데 왜 원가 회계만 딱 나와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예. 아, 이거 수익 관리는 안 하는 거야? 왜 수익 관리 회계는 없지? 이런 거죠. 예. 네. 사실 이제 수익이 더 중요하긴 한데 의외로 얘네들을 관리하는데 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얘는 중요하긴 한데 의외로 얘는 심플하다 이거죠. 되게 심플하다는 거예요. 네.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 구조만 봐도 매출은 어떻게 나와요? 한 줄로 딱 뭐 상품 매출 딱 한 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제품 매출 한 줄. 하지만 비용은 어때요? 항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 판매 관리원에도 비용이 뭐 20개씩 나오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 뭐예요? 얘네들이 다 다른 애들이다 이거 성격이. 그죠? 성격이 다르고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 뭐예요? 관리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더라 이거죠. 예. 그럼 어떻게 관리하지? 원가를? 그래서 이제 얘만 따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당연히 매출이지만 얘가 종목 품목이 많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얘들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지? 얘만 따로 나온 게 먼저 원가 관리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회계로 넘어가기 앞서서 항상 원가에 대해서 뭔가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관리회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떠한 원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관리회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가 쪽의 얘기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크게 보면 요소가 세 가지일 것 같아요. 뭐냐면 매출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고요. 그죠? 원가가 이제 비용이 되는 건데 그럼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이제 여기 판매량도 올리면 좋은 거고요. 가격은 올리면 좋은 거고 원가는 이제 줄이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데
뭐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서로 이제 연관관계가 있고 서로 작용작용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진짜 독립적으로 내가 얘를 움직일 수 있다. 다른 거 영향 안 주면서. 그리고 내가 가능하다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까?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네. 뭘로 이익을 늘리는 거를 선호하게 될까요? 한 수만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거 아닐까요? 가격 올리는 거? 가격 올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가격 올리는 거. 왜냐면 판매량을 올리려면 뭐야?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원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근데 가격은 어때요? 그냥 내일부터 공시가격만 그냥 바꿔주면 가격은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 올리는데 제일 좋은 거는 판매 가격 올리는 거가 제일 베스트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예를 들면 네, 여기 한번 예전에 지하철 9호선 관련된 기사인데 이 9호선은 민자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메트로 9호선이라고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예전에 여기가 그래서 이제 민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승할 때 그 찍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걔들이 이제 찍고 넘어갈 때 지금은 추가되는 요금이 없잖아요. 있나? 없죠? 있나? 9호선. 신분당선이 있는 것 같은데 9호선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네. 여기 간 애들이 넘어갈 때 올리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찍을 때 추가돼 환승하면. 네. 그래서 그때 500원 인상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네,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 요금이 1,050원이었는데 얘만 1,550원 잡으려고 했던 거죠. 얘네들만. 네. 그러니까 환승할 때 500원이 더 찍히겠죠. 그죠? 네. 하다가 이제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럼 왜 그 당시에 왜 500원일까라는 거예요. 500원. 이 500원을 인상하려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나왔을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이게 500원을 왜 올리는지 회계의 영역이 어디? 관리의 영역이 되겠죠. 그치? 관리의 영역인데 제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내부 자료니까 뭐 알 수는 없고 그냥 외부로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한번 판별해보자 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당시에 이제 이게 2012년 자료니까 2011년도 실적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매출액이 얼마냐면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가도 거의 1,000억이에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똔똔입니다. 그죠? 그리고 손실도 판관비 얼마 없네. 그래서 20억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1,000억에 영업 손실이 20억 정도 되니까 더 넓게 보면 별로 그냥 고만고만하다 이런 수준인데 근데 당기순이익은 손실이 큽니다. 460억 손실인데 이 주된 원인이 다 뭐예요? 이자 비용 때문에 지금 손실인 거예요. 이자 비용.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똔똔을 맞추려면 영업이익이 최소 얼마 나와야 된다는 의미겠어요. 영업이익이 한 500억은 나와야 그죠? 이자 비용 내고 딱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영업이익을 500억 만들려면 매출을 올리거나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자, 얘네들은 뭐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네,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을 하면 자, 이 지하철 이용의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탄력성이 어떻습니까? 지하철 이용은 우리 필수재 아니겠어요? 필수재의 특징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가격 올린다고 해서 9호선 타려는 사람들이 다른 걸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타야지 어떻게 해. 그죠? 비탄력적이다 이거죠. 가격 올린다고 판매량이 수량이 줄진 않을 거다. 그죠?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매출액이 지금보다 얼마만 올라가면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500억 나오겠어요. 가격 올리면 매출 원가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비용은. 매출만 올리면 되잖아. 필요한 매출이 얼마는 거예요? 지금 1,000억인데 1,500억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익이 500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 대략 50%가 되겠죠. 50%. 그죠? 네. 그래서 이제 50%. 물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가 나오진 않았겠지만 손익계산서만 봐도 대략 아무튼
이거 뭐 서울시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딱 이거만 보고도 괜히 디테일한 자료를 뭐 보고 해봐야 안 먹힐 것 같고, 저 같아도 그냥 이것만 보여주고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딱 봐도 500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백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관리회계다. 어쨌든 이제 결국 무산되긴 했죠. 무산되긴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당시에 말이 많았죠. 여기는 민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의 문제는 차입금이 많으니까 이자가 많이 나올 텐데, 여기 차입금 차주와 주주가 거의 비슷해요. 주주이면서 차주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주주들은 손해보고 있잖아. 가져가는 게 없지만 그들은 이미 뭘로? 이자로 다 챙겨가고 있어요.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로 다 챙기고 있어서 뭐 크게 손실은 아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서울시에서도 많이 보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베스트는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내는 거인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할 수 있는 회사가 생각나는 회사가 어디예요? 근데 가격을 마음대로 막 올릴 수 있는 회사 별로 없죠. 그죠? 저 볼 때는 뭐 애플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애플을 가격을 올려야, 그죠? 삼성전자도 자기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애플이 가격 올리니까 같이 올렸지 뭐. 지가 애플이 안 올렸으면 삼성이 가격 올렸겠어요, 스마트폰 가격을? 그죠? 이 스마트폰 가격 올리는데 애플이 아주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스마트폰 너무 비싸가지고 100만 원 주고 사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자, 이걸로 할 수 있는 회사 별로 없다는 거죠. 가격은 원래 주어지는 거죠, 보통 시장에서. 그러면 그 다음 방법으로는 어떤 게 더 바람직할까요? 판매량 증가일까요? 원가 절감일까요? 기업 입장에서 선호하는 거는 원가 절감인가요? 원가 절감. 그런가요? 맞아요. 원가 절감 선호하겠지만 바람직한 건 뭐겠어요? 이거죠, 이거다 이거죠.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물론 이제 판매를 증가한다고 해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니까 다 100% 반영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이익을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 매출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원가를 절감한다고 한다는 거는 원가에는 모두 포함인 거예요. 인건비도 포함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감한다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사실은 불행한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판매량 증대를 통해서 이익 증대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죠.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절감을 더 선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판매는 나 혼자 열심히 혼자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제3자와의 뭐예요? 거래인 거죠. 제3자도 동의를 해야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가 절감은 뭔가 내 스스로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더 통제하기가 쉬워 보인다라는 거죠. 내부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에 그동안에 이제 불 켜고 다녔는데 사무실에 점심시간 이제부터 불 끄고 다닙시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 된다는 거죠. 요즘에 완전 물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다들 자차도 이용 안 하고 이제 대중교통 탄다고 하는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그죠? 내 급여를 올리면 되는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급여는 나 혼자 올릴 수 없잖아요. 그죠? 회사와의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이제 많이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이거다, 바람직한 것. 근데 어쨌든 매출 증대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거, 이익을 늘리는 거, 이게 이제 베스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